1943년 2월 23일 베를린 텔레풍켄 본사. 룽게 중령의 손에 들린 돋보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3주 전 잔해에서 회수한 구리블록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일 수 없다고 그는 기밀 기술 보고서에 썼다. 어떤 나라도 동시에 그런 출력을 내면서 이런 소형화를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실험실 창문 너머로 그는 도시 전역에 폭격당한 공장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연합군의 제공권 우위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여기 그의 작업대 위에는 독일 최고사령부의 누구도 감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는 물리적 증거가 놓여 있었다. 2월 2일 밤 로테르담 근처에서 추락한 영국 스털링 폭격기에서 회수된 그 장치는 지름이 겨우 10cm에 불과했다. 영국인들이 공동 마그네트론이라고 부른 이 장치는 모든 독일의 대응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마이크로파 레이더 주파수를 생성했다. 그것은 단순함 속에서 우아했으며 그 의미는 파괴적이었고 독일 과학이 달성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룽게와 그의 동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 단 하나의 구리블록이 한 달에 40척의 잠수함을 잃게 만들었던 카를 드니츠 제독의 미스터리를 설명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수주 안에 독일이 대서양 전투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하게 할 정도의 인력과 장비의 출혈이었다. 독일 패배의 수학적 확실성은 해군 전략이 아닌 독일 레이더 탐지기가 볼 수 없는 전자기파 파장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변화는 로테르담의 그 얼어붙는 2월 아침에 시작되었다. 네덜란드 저항군 대원들은 독일 병사들이 특이한 긴급성으로 추락 현장을 봉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국 공군 제7비행대 소속의 스털링 폭격기 1년 번호 R9264는 두 번째 작전 임무에서 귀환하던 중 대공포탄이 좌측 날개를 찢어버렸다. 승무원 7명은 추락과 동시에 사망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연합군 대의에 훨씬 더 귀중한 것으로 입증될 것이었다. 그 항공기는 영국의 최신 비밀 병기인 H2S 지상 매핑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폭격기들이 구름과 어둠 속에서도 항해하고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핵심에는 공동 마그네트론이 있었다. 이는 너무나 혁명적인 장치여서 윈스턴 처칠 자신도 그 배치에 대해 고심했으며 바로 지금 일어난 일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 폭격기는 1943년 1월 30일, 즉 불과 사흘 전 함부르크에 대한 H2S 레이더의 첫 실전 배치 이후 코엘른 공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독일 공군 신호정보국장이자 독일에서 가장 고위 레이더 전문가 중 한 명인 볼프강 마르티니 공군 장군은 몇 시간 내에 추락 소식을 접수했다. 모든 독일 레이더 개발과 신호 정보를 책임지는 장교로서 마르티니는 로테르담 추락 사고가 몇 달 동안 독일 지휘관들을 괴롭혔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도 있음을 즉시 이해했다. 마르티니는 가장 경험 많은 기술팀을 추락 현장에 급파했다. 그들의 초기 정찰은 그의 최악의 우려와 가장 큰 희망을 동시에 확인시켜 주었다. 폭격기의 동체에는 독일군이 접해보지 못한 장비가 들어있었다. 회전하는 안테나 어셈블리, 음극선관 디스플레이 시스템, 정교한 전원 공급 장치. 이 모든 것이 독일 엔지니어들이 이론적으로 논의했지만 작전 배치에는 비실용적이라고 일축했던 원리로 작동하는 첨단 레이더 기술을 가리켰다. 그러나 그의 기술자들이 잔해에서 송신기 어셈블리를 조심스럽게 추출하고 이 신비한 시스템의 동력을 공급하는 부품을 조사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독일의 물리학 및 공학적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마그네트론 자체, 영국 모델 CB64는 지름 약 8cm, 길이 12cm의 단단한 구리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8개의 원통형 공동이 구리에 정밀하게 가공되어 중앙 음극 주위에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전체 어셈블리는 강력한 영구 자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속임수처럼 단순했다. 그러나 초기 현장 테스트는 독일 장비가 안정적으로 생산하거나 탐지할 수 없는 주파수에서 막대한 마이크로파 출력을 생성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마르티니는 그 장치를 무장 경비해 즉시 베를린으로 수송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이 발견이 드웨니츠의 유보트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보았다. 영국은 독일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것을 달성했던 것이다. 즉, 항공기와 선박에 장착될 수 있는 소형의 강력한 마이크로파 레이더 시스템으로 독일의 방어 수단이나 대응책이 없는 탐지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미스터리에서 계시로의 여정은 사실 몇 달 전 북대서양의 회색빛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1942년 말부터 1943년 초 내내 유보트 함장들은 초자연적인 탐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연합군 항공기와의 점점 더 불안한 조우를 보고하고 있었다. U-43을 지휘하던 한스 요아임 슈반트케 대위는 1942년 12월에 커져가는 위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의 잠수함은 달없는 밤 비스케이만 해역을 항해하며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운항 중이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서치라이트가 섬광처럼 터졌다. 메톡스 레이더 탐지기에서 경고도 없었고 엔진 소음도 없었으며 항공기 접근을 알리는 어떤 것도 없었다. 폭로해가 그의 잠수함을 포위했고 심각한 손상을 입혀 비상 귀향을 강요했다. 우리는 맹인이었다고 슈반트케는 그의 전쟁 일기에 썼다. 메톡스는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다. 항공기는 마치 어둠 자체에서 나타난 것 같았다. 운이 우리를 구했다. 우리는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몇 초 만에 비상 잠항했다. 우리 탐지기는 수분 전에 경고를 해주어 우리가 안전하게 잠항할 시간을 주었어야 했다. 대신 우리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다. 영국인들이 우리 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레이더를 개발했거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설명이든 우리는 공격 순간까지 탐지할 수 없는 적들에게 사냥당하고 있다. 비슷한 보고들이 겨울 내내 파리의 유보트 사령부로 쇄도했다. 잠수함들은 밤에 아무 경고 없이 수면 위에서 붙잡혔다. 항공기들은 은폐를 제공했어야 할 어둠과 날씨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1.5m 파장에서 작동하는 구형 ASB 마크 II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한 항공기에 대해 유보트들에게 사전 경고를 해주던 메톡스 레이더 탐지기는 지휘관들이 여전히 그것이 충분한 경고를 제공할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무용지물보다 더 나빠졌다. 통계는 봄까지는 재앙이 될 암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42년 11월 독일 유보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총 7피 9,000톤의 상선 약 119척을 격침시켰고 그 대가로 13척의 잠수함을 잃었다. 12월에는 총 3,3톤의 상선 60척이 격침되었고 5서척의 유보트가 손실되었다. 1943년 1월에는 격침수가 37척으로 줄어든 반면 유보트 손실은 7척으로 늘어났다. 2월에는 상선 34척이 격침되고 17척의 유보트가 손실되었다. 한때 독일에 크게 유리했던 교환 비율은 가속화되는 속도로 붕괴되고 있었다. 1943년 1월 30일 전체 해군 최고사령관으로 승진하면서도 부하 직원을 통해 유보트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던 카를 드웨니츠 제독은 이 수치들을 증가하는 불안감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사령부는 모든 유보트 위치, 모든 호송선단 경로, 모든 교전의 상세한 도면을 유지했다. 이 도면들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은 재래식 해전 논리에 따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호송선단에 접근하는 유보트들은 공격하기 전에 요격당했다. 밤의 은폐를 이용해 비스케이만을 통과하는 잠수함들은 정밀한 정확도로 폭격을 당했다. 낮 동안 잠항하는 잠수함들은 어떻게든 추적되어 폭로의 공격을 받았다. 연합군 항공기는
유관 탐지가 불가능해야 할 조건에서 잠수함을 찾아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1937년 11월 데니츠의 딸 우르술라와 결혼한 그의 사위 귄터 헤슬러 해군 소령은 유보트 사령부의 제1참모장교로 복무했다. 헤슬러는 몇 주 동안 전투 보고서를 분석하며 미스터리한 손실에 대한 설명을 찾았다. 그 패턴은 명확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연합군의 탐지 능력은 1942년 말부터 1943년 초 사이에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전술이나 훈련 개선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시사했다. 그러나 어떤 기술이 어둠, 구름, 안개를 꿰뚫어 볼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잠수함의 작은 함교를 탐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 관찰자들이 완전히 맹인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무엇이 잔망경 항적이나 스노클 배기가스를 추적할 수 있단 말인가? 데니츠는 1943년 1월과 2월 내내 독일 최고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과 위기회의를 소집했다. 논의는 연합군의 능력에 대한 충격적인 무지와 독일의 기술 우위에 대한 불안한 자기만족을 드러냈다. 독일 레이더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발전 한계로 인해 약 50cm보다 짧은 파장에서는 어떤 레이더 시스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사용 가능한 진공관 기술로는 단순히 더 높은 주파수에서 충분한 전력을 생성할 수 없어 더 짧은 파장의 레이더를 군사 응용 분야에 실용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1.5m 파장에서 작동하는 연합군 레이더를 탐지하도록 설계된 메톡스 탐지기는 이론적으로는 어떤 레이더 장착 항공기라도 경고해야 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더 이상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연합군의 능력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무엇일까? 일부 과학자들은 연합군이 유보트 디젤 배기가스의 엔진열을 감지할 수 있는 저고해선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이들은 음향 탐지를 제안했지만 관련된 작전 거리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몇몇 목소리는 첨단 마그네트론 기술을 이용한 센티미터파 레이더의 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비실용적이라고 일축되었다. 독일 자체의 그러한 시스템 연구는 엄청난 개발 투자가 필요할 가치가 있는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라고 전문가들은 데니츠에게 확언했다. 독일 과학은 세계 최고입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센티미터파 레이더가 비실용적이라고 결론 내렸다면 분명 비실용적일 것입니다. 연합군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며 아마도 여러 탐지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확신은 텔레푼켄의 룽게팀이 로테르담 장치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었다. 1943년 2월 5일 마그네트론은 완전한 H2S 설치 사진과 추락 현장의 상세 보고서와 함께 베를린에 도착했다. 룽게는 독일 최고의 마이크로파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로테르담 작업반, 즉 아르바이트게 마인샤프트 로테르담 아르베이츠게멘샤프트 로터담으로 알려지게 될 그룹을 구성했다. 그들의 임무는 그 장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것이 연합군에게 어떤 능력을 제공하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2월 6일의 초기 조사는 몇 시간 안에 마그네트론의 기본 작동 원리를 밝혀냈다. 원통형 공동들은 공진 챔버 역할을 하며 전자가 영구 자석에 의해 생성된 자기장을 통해 나선형으로 움직일 때 전자기 진동을 생성하고 증폭시켰다. 이는 1930년대 독일 엔지니어들이 실험했던 초기 분할, 양극 마그네트론 설계와 개념적으로 유사했지만 독일 팀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의 공학적 정교함으로 구현되었다. 조사를 기록하도록 배정된 젊은 물리학자 오토 하헨베르크 박사는 전쟁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깨달음의 순간을 나중에 회상했다. 우리가 처음 실험실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마그네트론의 전원을 공급했을 때 주파수 카운터는 3.3GHz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전력으로도 생성하기는커녕 거의 측정조차 할 수 없는 주파수였습니다. 출력 측정기는 40kW의 최고 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이 소총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적이 대포를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톡스가 왜 쓸모없는지 우리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1.5m 또는 200MHz 근방에서 작동하는 미터파 레이더를 감지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91cm 파장에서 작동했는데 이는 16배 이상 더 짧은 파장이었습니다. 우리의 탐지기는 이 방사선에 대해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영국군이 활용하고 있던 전자기 스펙트럼은 우리 경고 수신기가 탐지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적이 우리를 분명히 볼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룽게 팀은 2주 동안 밤샘 작업을 하며 잔해와 회수된 부품들로부터 완전한 H2S 시스템을 역설계했습니다. 마그네트론은 항공기 아래 360도 아크를 스캔하는 회전 안테나의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반향 신호는 평면 위치 표식이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 해안선, 도시, 강, 지형 특징을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처음으로 폭격기 승무원들은 완전한 어둠 속이나 짙은 구름을 뚫고 목표물을 항해하고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전략 폭격 항법을 위해 설계되어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선도기 항공기가 후속 폭격기 편대를 위한 목표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영국 폭격기들은 이전에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되었던 날씨에도 독일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전에 미치는 영향은 폭격 적용 사례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ASB 마크2로 명명된 공대지 탐색 레이더에 적용된 동일한 캐비티 마그네트론 기술은 날씨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잠수함의 함교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잠수함을 탐지로부터 보호했던 작은 레이더 단면적은 센티미터 파장대에서 작동하는 이 민감한 고주파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이크로파 방출은 독일 레이더 경고 수신기로는 전혀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유보트가 의존하던 매톡스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기존 독일 탐지 장비는 미터 파장 범위에서 작동했습니다. 매톡스는 1.3에서 2.6m 파장 사이에서 작동하는 레이더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1942년까지 연합군 항공기에 장착되었던 ASB 마크3 레이더의 주파수 범위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센티미터파 레이더는 9.1cm에서 작동했습니다. 이는 독일 경고 수신기가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주파수보다 17배나 높은 주파수였습니다. 유보트들은 적의 공격 속으로 맹목적으로 돌진하고 있었고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자신들도 모르게 구식화되었습니다. 기술적 기습은 완전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1943년 2월 23일 로테르담 실무그룹은 독일 군부 및 산업계 지도부에 그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텔레푼켄, 지멘스, AEG, 로렌츠의 엔지니어를 포함하여 모든 주요 독일 전자회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루프트바페 고위통신 장교들과 크릭스마린의 기술 전문가들이 텔레푼켄 본사의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룽게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회의록에 기록되었고 전쟁 후 연합군 조사관들에 의해 회수될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이 비범한 중요성을 지닌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솔직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캐비티 마그네트론은 일반적인 개발 기간으로 볼 때 최소한 3년 이상 독일의 역량을 뛰어넘는 마이크로파 발생 기술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현재 작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장치가 우리가 어떠한 대응책도 방어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은 레이더 탐지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표에서는 CB64 마그네트론의 기술 사양이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이는 구리블록에 가공된 몇 개의 공진 공동으로 9.1cm 파장,
3.3GHz 주파수로 작동하며 40kW의 최대 전력 출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항공기 설치에 적합한 소형 구조와 전투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설계, 그리고 실험용 시제품이 아닌 확립된 제조 공정을 나타내는 생산 품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이러한 장치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생산 품질로 미루어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모든 연합군 항공기와 선박에 독일이 방어할 수 없는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괴링이 이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은 상당한 경악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1939년에 어떤 적 항공기도 독일을 폭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제국 원수는 이제 영국 폭격기들이 독일이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을 사용하여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항해하고 폭격할 수 있다는 증거에 직면했습니다. 데니츠는 그의 참모 채널을 통해 보고를 받았을 때 독일 최고사령부의 그 누구보다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의 유보트 함대는 1943년 첫 2달 동안 24척의 잠수함을 잃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보트 작전은 몇 달 안에 붕괴될 것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나중에 연합군에게 포획된 기밀 보고서에 기록된 몇 가지 냉혹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독일은 아무리 빨라도 1944년 이전에 캐비티 마그네트론을 작전상 의미 있는 수량으로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공진 공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밀 가공, 특수 구리 합금, 독일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강력한 영구 자석, 그리고 필요한 제조 전문 기술은 모두 독일이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효과적인 대응책을 개발하는데 최소 6개월이 필요했습니다. 센티미터파 주파수에 맞춰진 새로운 세대의 레이더 경고 수신기는 이론적으로 설계될 수 있었지만 전체 유보트 함대에 걸쳐 생산 및 설치하는 데는 1944년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영국이 포획된 것 이상으로 이 기술의 변형들을 거의 확실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테르담 장치는 91cm에서 작동했습니다. 연합군 과학자들은 이미 3cm 시스템을 개발했거나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는 새로운 독일의 대응책조차 배치되기도 전에 구식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기술 경쟁은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선행과 우월한 산업 역량을 고려할 때 전쟁의 현재 시간 틀 안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데니츠는 자신의 사령부가 직면한 재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 브리핑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로테르담 장치 조사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고위 참모들에게 우리는 맹목적으로 싸워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믿었던 모든 이점은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연합군 기술에 의해 무효화되었습니다. 독일 산업계가 1944년까지는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해 분주한 동안 헤슬러는 몇 가지 전술적 적응책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모든 유보트 함장들에게 레이더 경고 시스템이 신뢰할 수 없으니 믿지 말아야 한다고 알리는 것, 유보트들이 가능한 한 잠수 상태를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것, 그리고 모든 유보트의 대공 무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데니츠와 그의 참모들은 대서양에서의 우보트 작전이 지속 불가능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3월은 데니츠의 우보트 함대에게 정점이자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3월 중순 북대서양을 함께 항해하던 HX-2G9와 SC-1E 호송대는 세 개의 울프팩에서 온 약 40척의 유보트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투는 1943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총 141톤에 달하는 21척의 상선이 침몰했는데 이는 전쟁 중 단일 호송대 전투에서 발생한 가장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대한 비용은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3월 통계는 그 달 동안 15척에서 15척의 유보트가 손실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연합군 조선소, 특히 빠르게 확장되던 미국의 건조 프로그램은 유보트가 상선을 침몰시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선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재앙은 1943년 5월에 찾아왔습니다. 유보트 승조원들 사이에서는 검은 5월로 알려지게 될 달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센티미터파 ASB 마크 IISI 레이더와 271형 함선 레이더로 무장한 연합군 항공기와 수상 호위함들은 전례 없는 효율성으로 유보트 전력을 유린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벌어진 ONS 화호 호송대 전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19척에서 13척의 상선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6척에서 7척의 유보트를 잃었고 추가로 9척에서 7척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주요 호송대 전투에서 유보트가 거둔 성공에 필적하는 손실을 입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2주 후 SC-13솜 호송대는 연합군의 완전한 우세를 입증했습니다. 호송대의 37척에서 38척의 상선 중 단 한 척도 손실되지 않았는데 3개의 초계선에 배치된 25척에서 33척의 유보트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독일군은 3척에서 9척의 유보트를 잃었습니다. 5월 내내 손실은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1943년 5월 19일 U-9954의 손실은 드니츠 제독에게 특히 개인적인 무게를 지녔습니다. 오도 로에베 대위가 지휘하는 VII청 유보트에는 제독의 막내 아들인 페터 드웨니츠 소위가 당직 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SC-103보 호송대를 공격하던 중 리버급 프리기함 HMS 제드와 B급 슬루프함 HMS 세넌에 의해 탐지되었습니다. 영국 호위함들은 고슴도치 대잠수함 박격포와 폭로해로 접촉을 추적하여 공격했습니다. U-994는 승조원 47명 전원 사망하며 격침되었습니다. 이 손실은 보안 전신을 통해 드웨니츠에게 보고되었습니다. U-994 영국 호위함 HMS 제드와 세넌의 공격으로 침몰, 고슴도치 무기 직격, 생존자 없음, 귀하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웨니츠는 작전을 중단하거나 휴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살아남는다면 전쟁 후에 슬퍼할 시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의 의무는 그의 지휘 아래 있는 약 4만 명의 잠수함 승조원들, 즉 그의 결정에 여전히 의존하는 생존자들에게 있었습니다. 1943년 5월 22일 무렵 작전 가능한 유보트 전력은 한 달 동안 41척에서 43척의 잠수함을 잃었으며 이는 작전 가능한 유보트 전력의 약 25%에 해당했습니다. 1943년 5월 24일 드웨니츠는 그의 경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서양 전투에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명령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해상 유보트 함정에 알린다. 적의 위치 탐지 장비의 우위와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인해 북대서양 작전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북대서양에 있는 모든 함정은 아조레스 제도 남서쪽 위치로 철수하라. 작전 해역으로 이동 중인 함정은 비스케이만 항구로 향하라. 추가 작전은 개량된 탐지 장비와 강화된 대공 방어 능력의 개발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항복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지한 것이다. 즉각적인 통계적 영향은 극적이었습니다. 1943년 6월에는 대서양에서 단 17척의 상선만이 침몰했습니다. 7월에는 단 9척이었습니다. 3월에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연합군의 보급선은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보트 전력에 대한 인명 피해는 전쟁의 남은 기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 중 유보트에서 복무한 약 4만 명의 인원 중 약 3만 명이 사망하여 75%의 사상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양측의 어떤 군사 서비스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1943년
여름과 가을의 포로가 된 승조원들의 신문 보고서는 기술적 열세가 가져온 심대한 심리적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U-515를 지휘하던 베르너 헨케 소령은 1944년 4월 9일 그의 잠수함이 침몰한 후 포로가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 포트 헌트에서의 신문 동안 그는 상세한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1943년 중반에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일 병사들의 용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연합군의 기술이 우리가 한때 가졌던 모든 이점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톡스 탐지기는 새로운 레이더에 대항하여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조원들 사이에서 그것을 무덤종이라고 불렀는데 다가오는 항공기를 경고하는 데 실패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장례식을 알리는 종만 울릴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급 소위 헤르베르트 베르너는 5척의 유보트에서 복무한 후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전후 회고록 철과는 심리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1943년 5월 이후의 모든 순찰은 군사작전으로 위장된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연합군 레이더가 우리의 잔망경 흔적, 스노클 배기가스, 심지어 함교의 물살 흔적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이 견디도록 설계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잠수 상태로 이동했으며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배터리 전력을 아끼고 연료와 산소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을 때만 수면으로 부상했습니다. 1942년에 우리가 지배했던 대서양은 영국 구축함보다 더 위험한 적이 되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필사적으로 대응책을 개발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CB64 설계를 직접 복제한 LMS 임센 마그네트론을 생산했지만 특히 연구 자석에 필요한 코발트와 같은 자재 부족으로 생산이 심각하게 제약되었습니다. 나소스 레이더 경고 수신기 시스템은 1943년 9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AS부 마크 제 레이더로 무장한 다가오는 항공기를 유보트에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소스가 작전 배치될 무렵에는 이미 연합군 과학자들이 나소스가 탐지할 수 없는 3cm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독일군은 영구히 한 세대 뒤처져 있었고 어제의 위협에 대응하려 영원히 노력하는 동안 새로운 시스템은 그들의 대응책이 널리 배치되기도 전에 구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혁명적인 XX1형 엘렉트로봇는 기술적 동등성을 회복하려는 독일의 가장 야심찬 시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급진적인 설계는 유선형 선체, 3배의 배터리 용량, 재래식 VII형 잠수함의 7.6노트와 비교하여 17.2노트의 잠수 속도, 그리고 정교한 음파 탐지 시스템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 설계가 1945년이 아닌 1943년에 도입되었다면 대서양 전투를 상당히 연장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생산은 심각한 품질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건조된 118척의 잠수함 중 전쟁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전투 준비가 된 것은 단 4척뿐이었습니다. 1945년 4월부터 5월까지 단 2척만이 전투 순찰을 수행했으며 독일의 항복전에 어떤 격침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유보트 순찰은 독일 기술 노력의 잠재력과 무용지물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최초의 XXI형 엘렉트로보트인 U-221는 1945년 4월 30일 아델베르트 슈네 코르 베텐 카피탄 소령의 지휘 아래 출항했습니다. 1945년 5월 4일 U-221는 영국 순양함 기동 부대를 탐지하고 완벽한 공격 접근을 실행하여 탐지되지 않은 채 발사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슈네는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이미 항복 협상을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1945년 5월 5일 수면으로 부상하여 자신의 위치를 무선으로 알렸고 폭력이 아닌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유보트 전쟁을 끝냈습니다. 대서양 전투의 통계적 요약은 1943년 초 공동 마그네트론의 도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1943년 1월부터 5월까지 1세대 ASB 마크 III 레이더가 배치되던 기간 동안 유보트들은 총 약 128만 9천 톤에 달하는 245척의 상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독일의 손실은 95척의 유보트였으며 여기에는 5월 한 달 동안만 41척에서 43척의 잠수함을 잃은 치명적인 손실도 포함됩니다. 1943년 6월부터 1944년 5월까지 대서양에서 작전하는 대부분의 연합군 항공기와 함선에 센티미터파 레이더가 장착된 후에는 더 많은 유보트가 해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선 손실은 약 81만 9천 톤에 달하는 185척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독일의 손실은 237척의 유보트로 증가했습니다. 교환 비율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독일 해군 요원들의 심리적 자료는 공동 마그네트론이 전쟁 승리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변명을 찾는 패배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있던 고도로 훈련된 기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신문 보고서, 편지, 전후 회고록에 기록된 그들의 증언은 전술적 오류나 작전 실패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술적 노후화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들은 독일 방어자들이 사실상 눈먼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우월한 탐지 도구를 가진 적들과 싸우는 무력감을 묘사합니다. 1939년부터 1940년까지 버밍엄 대학에서 발명되고 GEC에 의해 실용적인 군사적 적용을 위해 개발된 공동 마그네트론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 중 하나를 나타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인 군사적 적용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군사 레이더를 위해 개발된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은 전후 통신 시스템, 텔레비전 방송, 위성 통신, 그리고 결국 전 세계 주방에서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그네트론 생산을 위해 개발된 산업 전문 지식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전자혁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40년 티저드 임무의 마그네트론 기술 공유로 예시된 영미 기술 협력은 냉전 시대를 넘어 계속된 과학적 협력의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독일 유보트 전력에게는 이야기가 항복과 자침으로 끝났습니다. 1945년 5월 4일, 4월 30일 히틀러의 자살 후 잠시 독일 국가 원수직을 수행하던 데니츠 대제독은 모든 유보트 외 공격 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월 8일 독일의 무조건 항복 후 데드라이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지휘관들은 전우들이 죽은 함정을 항복시키는 것을 꺼려하여 자신들의 배를 자침시켰습니다. 1919년 스케퍼플로에서 독일 대양 함대가 자침한 것을 되풀이하는 작전 명령? 레인보우는 200척 이상의 유보트가 연합군에 항복하는 대신 자신들의 승조원에 의해 고의적으로 침몰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배들에서 복무했던 이들은 용기나 전술이 아닌 물리학과 공학에 의해 결정된 전역을 싸웠습니다. 그들은 영국 공장에서 가공되고 연합군 항공기와 함선에 설치되어 독일 산업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양으로 배치된 구리 블록에서 발생한 전자기파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1943년 2월 빌헬름 룽의 중령이 로테르담 장치를 조사했을 때 그는 독일 해군 전략에 대한 부검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실험실 벤치에 놓인 구리 블록은 모든 미스터리한 유보트 손실, 모든 불가능해 보였던 항공기 요격, 연합군이 공격이 전개되기 전에 독일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는 듯 보였던 모든 호송대 전투를 설명했습니다. 공동 마그네트론은 독일이 연합군이 파괴적인 효율성으로 활용했던 전자기 스펙트럼에 대해 귀먹고 눈먼 채 대서양 전투를 싸우고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계시는 어떤 군사적 패배보다도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승리에 대한 독일의 자신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로테르담 장치의 이야기는 레이더 기술이나 잠수함전의 특정 서사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과학적 지식, 산업 역량 및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여 이를 따라잡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항하여
산업적 규모로 배치될 때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결정적인 이점을 나타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그것은 직경 8cm의 구리 블록이 중앙 음극을 중심으로 8개의 공진 공동이 정밀하게 가공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숨겨진 것을 드러냄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줍니다. 그 노획된 레이더 장치를 조사했던 독일 제독들과 과학자들은 아마도 제3제국의 다른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자신들이 연합군의 기술적 독창성뿐만 아니라 독일 패배의 도구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수학은 반박할 수 없었고 물리학은 가차 없었으며 전략적 함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무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싸웠고 희망은 천천히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장치 조사가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